저는 김혜린입니다. 김정은과 리설주에 숨겨진 딸이었고 20해 동안 평양의 한 집에 갇혀 살았습니다. 2024년 8월, 남한에 도착한 한 여성이 밝힌 충격적 신원. 북한 최고 권력자의 존재해서는 안 될 딸이었던 그녀는 보위부 요원과의 사랑, 리설주에 강요된 정략결혼 계획,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끝에 자유를 찾았습니다. 제 친구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책을 봤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갔습니다. 저는 특권층이라는 이유로 세장에 갇혔죠. 그녀가 세상에 알리는 북한 권력 내부에 숨겨진 진실과 사랑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 20번째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평양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춥고 고요했습니다. 창광거리 한복판에 자리한 특별주택.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층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20해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제가 있었습니다. 혜린아, 일어나거라.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평양냉면 준비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난 날부터 줄곧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연세에 손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사시다니요. 할머니, 고마워요. 근데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제 물음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같은 대답만 하셨죠. 혜린아, 넌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밖은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곳이란다. 특별하다는 말.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은 저를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장마당에서 엿도 사 먹는다던데 저는 왜 이 집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생일상은 푸짐했습니다. 평양냉면, 떡, 돼지고기까지. 할머니가 어떻게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음식은 평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엔 늘 쌀이 있었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던데 말이죠. 혜린아, 맛있게 먹어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준비했다. 네, 할머니. 잘 먹을게요. 하지만 음식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학생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모두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한 번쯤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곧 개인 교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우리 집에 오셔서 저에게 수학, 영어,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교는 못 가지만 교육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할머니가 특별히 모신 분이었죠. 혜린 학생, 생일 축하합니다. 20살이 되었으니 이제 어엿한 성인이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습니까? 무슨 걱정이라도?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대동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강 너머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책에서만 읽었던 자유로운 세상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원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우리 집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끔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곤 했는데 할머니 말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거라는 걸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제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0살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어른이 되었다지만 나는 여전히 이 집이라는 새장 안에 새다. 언제쯤 이 새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벗어날 수는 있기는 한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지키던 그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보이부 요원들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불과 석 달 후 저는 그와 함께 이 나라를 등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신단다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저를 2층 방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날이었죠. 혜린아, 내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라. 알겠지? 네, 할머니. 하지만 그날 저는 할머니의 말을 어겼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으면서도 낯선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혜린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럼 잘 지내고 있지. 20살이 됐어. 이제 다 컸어. 20살이라니.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그런데 어머니, 혜린이가 최근에 밖에 나가고 싶어 한다던데요. 보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이제 다 컸으니 궁금한 게 많지. 하지만 설주야, 넌 알잖니. 혜린이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어. 설주, 리설주.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봤던 그 여자. 우리 국가의 영부인. 그 사람이 저를 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혜린이가 최고 존엄의 딸이라는 게 밖에 알려지면. 최고 존엄의 딸.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김정은. 우리가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딸이라고요? 제가요? 혜린이는 평생 이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고 혜린이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만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야? 저는 정신없이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원으로 나와 나무 뒤에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2024년 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진실이 제 가슴을 얼렸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딸이었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딸. 세상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 그래서 평생 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생일날 봤던 그 보이부 요원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우시지 마십시오. 제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김철호입니다. 이 댁을 담당하는 보이부 요원입니다. 2년 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거겠죠. 나를.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비밀도 임무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눈빛. 왜요? 당신은 보이부 사람이잖아요. 저를 감시하는 게 임무잖아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아, 어디 있니? 철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정체, 그리고 그 남자 김철호. 두 가지 진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리 보였습니다. 2024년 2월 말 저는 제 친구 영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희는 만수대 예술단에서 노래하는 친구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특별히 허락을 받아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던 유일한 친구였죠. 혜린아, 영희에 대해 들었니?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영희가 수용소로 갔단다. 불순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순 서적. 영희가 제게 몰래 보여줬던 한국 드라마 이야기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리는 밤새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각된 겁니다.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아니다, 혜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영희는 24살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꽃다운 나이인데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니요. 그날 밤 저는 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영희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처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때문에 친구는 수용소에 갔습니다. 또 우시는군요. 철호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주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을 때만이었지만요. 영희 언니를 아세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막을 수 없었나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그저 말단 요원일 뿐입니다. 그럼 이 나라에서는 누가 권한이 있나요? 아, 그렇구나. 제 아버지겠죠. 김정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 말씀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서 뭐해요?
어차피 저는 평생 여기 갇혀 있는데 친구들은 제 때문에 수용소에 가고 철호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책입니다. 제가 국경 지역에서 근무할 때 몰래 가져온 겁니다. 당신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외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거 발각되면 당신도 위험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멀리서. 당신이 책을 읽을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꽃을 만질 때.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왜 세상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보이부 요원이고 저는 김정은의 딸이에요. 그래서 더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날 밤부터 철호는 자주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밤마다 정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호 씨,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자유롭게 사랑한다니요? 철호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 누구와 함께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철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아봤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손을 잡을지 말지 선택하셨잖습니까?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는 저를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김정은의 딸이 아니라 김혜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그날 밤 대동강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은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별이 많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온 세상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저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은 저희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2024년 3월 초 할머니가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혜린아, 철호 동무와 너무 가까워지지 마라. 할머니가 다 알고 있다.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청년과의 관계는 너무 위험해. 보이부에서도 눈치채고 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며칠 후에 내 어머니가 다시 오신단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3월 15일 리설주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저를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주 앉은 어머니는 아름다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우아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살았던 엄마와 딸이었으니까요. 혜린아,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미안해.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20해 동안 엄마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리설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를 낳으신 거예요? 존재해서는 안 될 아이라면서요. 혜린아, 저는 20해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어요. 친구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인가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난 죗값인가요? 리설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너를 세상에 보낼 수 없었어. 그랬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저를 평생 가둬두시려고요? 아니다. 이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곧 너를 믿을 만한 가문의 아들과 결혼시킬 거야. 평양의 고위 간부 아들이지. 그 집안도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렇게 되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결혼. 제가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 싫어요. 혜린아, 이게 최선이야. 싫다고요. 저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리설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말하니? 혹시 보이부 요원 김철호 말하는 거니?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너희 둘이 몰래 만나는 것도. 혜린아, 그 사랑은 불가능해. 김철호는 일개 보이부 요원이고 너는. 저는 뭐예요? 김정은의 숨겨진 딸이라고요? 평생 도구로 살라고요? 혜린아, 저도 인간이에요, 어머니.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철호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 들었어요? 예. 제 상관에게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호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린 씨, 저와 함께 떠나주시겠습니까? 떠난다니요? 이 나라를 떠납시다. 한국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삽시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탈북은 저도 압니다. 실패하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산다는 건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당신 없는 이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과 두려운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자유로운 곳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보이부 요원이었기에 국경 지역의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옛날 두만강 루트를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할머니, 철호 씨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할머니, 혜린아,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갇혀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하늘을 나는 게 낫지. 비록 위험하더라도. 할머니는 오래 숨겨두셨던 돈을 꺼내주셨습니다. 이걸로 브로커한테 주거라. 그리고 이건 옛날 할머니가 써두었던 두만강 루트야. 아직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는 여기 남는다. 누군가는 내 어머니를 설득해야 하니까. 그리고 늙은이는 두만강을 건널 수 없어. 마지막 밤 할머니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자유로운 곳에서 결혼할게요. 그래, 우리 손녀. 행복해야 한다. 꼭 행복해야 해. 통일되면 꼭 다시 올게요, 할머니. 2024년 3월 28일, 저희는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양절을 이용해서 혼란 속에서 탈출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날은 온 평양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고 군인들조차 평소보다 경계를 늦추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날을 택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갑니다. 조심해라, 우리 손녀. 살아서 꼭 자유를 누려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 아마도 이게 마지막 작별일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혜린아. 집을 나서니 철호가 특수 차량을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보이부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차에 타자마자 저희는 평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보이부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검문소마다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임무 수행 중입니다. 예, 동무. 통과하십시오. 하지만 평양을 벗어나자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함경북도까지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철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렵습니까? 네.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함께라서 용기가 납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근처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철호가 미리 연락해둔 은신처로 갔습니다. 작은 농가였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철호의 옛 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사흘만 숨어 계십시오. 그동안 제가 국경 순찰 일정을 파악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저희는 그 좁은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밖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추적대가 올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혜린 씨,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입니다. 철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키스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자유로운 곳에 가면 제대로 청혼하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4월 18일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밤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순찰조가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15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밤 11시 저희는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만강의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월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철호가 재빨리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다. 보이부 김철호 소자다. 순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3명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동무. 특별 임무다. 이 여자는 내가 체포한 반역자다. 신문을 위해 이동 중이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순찰대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철호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순찰대가 확인하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부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내 임무가 노출된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나? 철호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순찰대가 주춤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통과하십시오. 순찰대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빨리 뛰십시오. 철호가 제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엎드리십시오. 저희는 풀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입니다. 강으로 철호가 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철호가 저를 꼭 안고 헤엄쳤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철호가 제 몸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강둑에 올라서자 저희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린 씨, 괜찮으십니까? 네. 당신은요? 괜찮습니다. 철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북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강 건너편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예.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긴 여정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직후 철호가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 목사님은 60대 후반의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죠. 목사님의 집은 영길시 외곽의 작은 농가였습니다. 저희는 그곳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합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석 달입니다. 일이 조금 조용해질 때까지요. 석 달.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뉴스 좀 보십시오. 조선족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 김철호가 감시 대상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극히 위험한 인물로 북한 당국은 현상금 1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만 달러라니. 이건 김정은의 딸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철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는 절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실의 작은 방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함이 커졌습니다. 평양의 집도 감옥 같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호 씨, 저 때문에 미안해요. 당신은 저만 아니었어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철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혜린 씨, 당신이 제 인생입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날 밤 철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린 씨,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지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네. 100번이고 네라고 할게요. 좁은 지하실에서의 약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아직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부부였으니까요. 여보,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 당신이 있어서 배가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선교단체와 연결되었습니다. 두 분을 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답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비용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00달러씩 총 10,000달러입니다. 철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만한 돈이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두 분 사연이 알려져서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드디어 출발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순조로우면 2주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를 보내며 저는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저 때문에 벌을 받으시진 않았을까? 철호 씨, 우리 할머니는 괜찮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리설주 여사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결국 친정 어머니시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출발 전날 밤 저희는 올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린 씨,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요. 당신은요? 저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멋져요, 여보. 그날 밤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좁은 지하실이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2024년 7월 100일 만에 저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중국에서 한국까지의 여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초 저희는 중국 남부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들고 저희는 일반 중국인 부부로 위장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 조선족 부부입니다. 여행 중이고요. 절대 북한말 쓰면 안 됩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브로커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신분증 검사. 라오스 국경 수비대가 저희를 세웠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돈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수비대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여자 조선족 맞아? 그렇습니다. 말해봐. 중국어로.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철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아내는 병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병? 무슨 병? 뇌 문제입니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요. 수비대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정말 아픈 사람처럼. 알았어. 근데 통과하려면 돈이 더 필요해. 브로커가 추가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저는 철호에게 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넘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더 험난했습니다. 라오스 정글을 지나갈 때 저희를 안내하던 브로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돈 더 내. 안 그러면 여기 버리고 간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 너희가 김정은 딸이라는 거 다 알아. 북한에서 현상금 걸었더라. 너희를 넘기면 10만 달러야.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죽어. 브로커가 칼을 꺼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호가 저를 뒤로 밀쳤습니다. 혜린 씨,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철호와 브로커가 싸웠습니다. 어두운 정글 속에서 둘은 몸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근처의 나뭇가지를 집었습니다. 철호 씨, 브로커가 철호의 팔을 칼로 그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나뭇가지로 브로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브로커가 비틀거렸습니다. 철호가 그 틈을 타서 브로커를 제압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저희는 정글 속으로 뛰었습니다. 방향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만 뛰었습니다. 철호의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철호 씨, 당신 팔.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서 멀리 가야 합니다. 밤새 걸어서 저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식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배신했다고요. 예.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철호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깊진 않았지만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당신만 무사하면 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철호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혜린 씨,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차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기가 한국 대사관입니다.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두 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예.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우리 함께 온 거예요. 손을 꼭 잡고 저희는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세요. 신원 확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린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과 리설주의 딸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 최순희가 평양에 계십니다. 연락해보시면 며칠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보기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5일 드디어 확인이 끝났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출국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날 밤 철호와 저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예. 이제 자유입니다. 4개월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날아갈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저희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4개월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넉 달 만에 드디어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왔어요. 예.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 가벼웠고 더 상쾌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원에는 저희처럼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도에서 왔습니다. 아들 둘을 북에 두고 왔어요.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왔습니다. 장마당 하다가 걸려서 탈북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북한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기에 그나마 나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습니다. 하나원에서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북한 말과 남한 말은 달랐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나원에 있는 동안 철호와 저는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였습니다. 저의 신혼은 극비사항이었으니까요. 혜린 씨,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청혼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1000번이라도 내라고 할게요. 작은 반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반지였습니다. 석 달 후 2024년 11월 저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습니다. 24시간 내내였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예. 이제 우리만의 보금자리입니다. 저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유로운 집에서 잤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에서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를 비교하고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철호는 탈북민 정착 상담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혜린 씨, 저는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어요. 멋진 생각이에요, 여보. 그리고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선교사님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김혜린, 신랑 김철호, 두 분은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저희는 키스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키스였습니다.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 후 저희는 한강에 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물론이죠. 당신은요? 저도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저희는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막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할머니 생각나요. 저도요.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언젠가 통일되면 할머니 만나러 갈 수 있겠죠? 그럼요.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오늘 결혼했다. 자유로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양을 떠난 지 8개월 만이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철호 씨와 함께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통일되는 날 꼭 할머니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께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실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사랑은 체제를 넘습니다. 저와 철호 씨가 증명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사랑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건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인 김혜린 올림.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첫눈이었습니다. 철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뭐해요? 일기 쓰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를요.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네. 우리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저희는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